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며칠 전에 자주 가는 도서관에 신간 도서, 신착 도서 중에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라는 책이 눈에 들어와서 대출하게 되었거든요. 인생의 선배이자 정신 분석 전문가로서 본인이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들을 환자들과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지만 진지하고 조금은 단호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싶을 것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오늘 읽을 부분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글귀는 사람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나이가 몇이든 준치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오늘 후회가 없고 내일이 기대된다. 그래야 예순이 되어도 매일이 새롭고 미래가 궁금해진다. 네,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도 진취적으로 후회 없이 살려고요. 여러분들에게도 힘들고 지친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혼란스럽고 요란한 생각에 희망과 믿음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학창 시절 나이보다 항상 어린 축에 끼었다. 생일이 빠른 덕에 남들보다 이르게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어쩌다 운이 좋아 재수를 하지 않고 단번에 대학에 합격했다. 또 낙제없이 순탄하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 다른 친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이듬해 아이를 낳았다. 아무것도 늦은 것이 없었고 그저 평범했다. 평범했다는 말은 나의 숫자 나이와 사회적 나이 사이에 불일치가 없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편안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결정한 선택이 나이에 걸맞지 않은 부적절한 것이 되었고 아니 그 나이에? 라는 불편한 시선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전문의가 되어 첫 직장인 국립정신병원, 현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들어갔을 때 내 나이는 고작 27이었다. 대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는 여러 임상과의 하나이고 따라서 각 의국에는 과장님 한 분과 교수님 서너 분, 그리고 10명 내외의 레지던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가 인턴과 레지던트를 밟았던 대학병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당시 국립정신병원은 병상만 1000베드에 육박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십 명, 전공의 수십 명,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직을 구비한 명실공히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의 중추적 기관이었다. 나는 그곳에서 만난 선후배 의사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환자들을 돌보면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의사, 간호사 외에 여러 부처의 조직과 협업하는 법도 배울 수 있었고 매해 들어오는 전공의들과의 공부도 늘 새로운 자극이었다. 나는 그렇게 20여 년을 병원 생활에 푹 빠져 지냈다. 그런데 이후 다른 꿈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환자를 좀 더 심도 있게 치료하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국립정신병원에는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 환자 등 무수한 환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신분석적으로 깊이 있게 치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진료 경험이 쌓일수록 환자를 1대1로 깊이 있게 보는 것이 나에게 맞는 치료법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새로운 방향성을 펼쳐나가기에 더 이상 그 병원은 적합하지 않았다. 고민 끝에 나는 뒤늦게 개원을 준비했다. 그때 나이가 50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말렸다. 개업을 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고. 나이 들어 개원하면 고생한다고. 지금까지 조직에서 버틴 게 아깝지 않느냐고도 했다.
하지만 그때 국립정신병원은 더 이상 나에게 맞는 옷이 아니었다. 꽉 끼는 옷을 입고 더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미련 없이 병원을 나왔고 사람들은 내게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다. 개원의 생활은 그들의 말처럼 녹록지 않았다. 아주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라 큰 걱정을 안 했는데 예상외로 손이 가는 자잘한 일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며 병원의 기반을 다졌고 10년간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학술 활동도 이어나갔다. 그 기간에 너를 결혼시키고 첫 책도 출간했다. 의사로서의 꿈만 실현한 게 아니라 작가라는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게 됐으니 개원한 병원이 나에게 준 선물이 참 많다. 그런데도 편히 앉아 있을 성미가 못 되는지 나는 또 새로운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나이 60에 미국 유학길에 오른 것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신분석 공부를 더 깊게 해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이었다. 뉴욕 정신분석연구소에 합격해 부랴부랴 짐을 쌌다. 학비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보통 10년은 걸리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주변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무슨 시작이냐고. 환갑의 나이에 다시 학생이 되는 게 맞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우려들을 뒤로 한 채 나는 병원을 접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아는 법이니까. 그렇게 2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또 수년간 이어진 긴 수련 기간을 완주한 끝에 미국 정신분석가 그리고 국제정신분석협회 정의원 자격을 취득했다. 그동안 매진한 정신분석이라는 일이자 공부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은 듯 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라고 장담하지는 않는다. 또 어느 순간 가슴에서 새로운 욕구가 솟아올라 주변 사람들이 말릴 만한 일을 시작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나만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 내가 의사로 살아온 길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 공식과는 거리가 멀다. 개업을 택한 시기도 그랬고 유학을 떠난 시기도 그랬다. 돈 버는 때에 대한 고려 없이 병원을 열었고 이제 은퇴하고 쉴 때라고 입을 모을 때 안정된 병원을 접고 고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도 후회는 없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 나는 내 소망에 따라 걸어갔을 뿐이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돈과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만의 독자적인 선택을 내리면서 살아간다.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가 처한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쉴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한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다가도 아이를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껴 삶의 틀을 돌봄 중심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다. 반대로 조직에서 끝까지 올라가 보기로 마음먹은 뒤 집안일과 육아의 많은 부분을 외주화하고 남은 에너지를 회사에 투자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에 옳고 그름은 없다. 각자가 느끼는 성공과 행복이 다를 뿐이다. 오히려 문제는 자기에게 무엇이 성공이고 행복인지 정의하지 못할 때 생긴다. 그러면 이 사람의 행복, 저 사람의 성공에 휘둘리게 된다. 돈을 쫓으며 살다가도 가족을 챙기지 못한 것 같아 후회스럽고 가족과 단란한 생활을 누리다가도 어느 순간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을까 불안해한다. 그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진다. 자꾸만 내 삶이 불만족스럽고 부족해 보여 섣부른 선택을 한 뒤 후회를 하거나 전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크게 버려 망하기 십상이다. 그처럼 자신이 바라는 성공과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작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들은
뭔가 새로 시작하기엔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말한다. 이미 늦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일찍 창업을 했어야 했다. 그때 빚을 내서라도 집을 빨리 샀어야 했다.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며 후회한다. 하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그랬다.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네가 잘하는 순간순간을 모두 목격하고 그에 감동할 기회는 잃어버렸다. 네가 처음으로 몸을 뒤집고 두 발로 서고 첫 단어를 내뱉었던 순간을 나는 네 할머니에게서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 손으로 온전히 너를 키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가슴 한편에 남아있다. 하지만 워킹맘으로 살아온 세월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내가 전적으로 너를 키웠더라면 엄마로서의 만족감만큼 직업적 성취를 잃은 데서 오는 실망감도 컸을 것 같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전전긍긍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것이 나라는 사람임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가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 알맞은 성공과 행복을 찾았기 때문이다. 삶의 기로에서 자기만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적고 지금 여기의 삶에 충실하다. 우리는 정말 부러워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일 것이다. 따라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성공과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겉으로 멋져 보이는 타인의 성공이 꼭 너에게 적합한 성공은 아니다. 마흔에 이르면 각자 살아온 삶의 결이 다른 만큼 성공과 행복에 대한 기준도 각양각색이다. 그러니 네가 느끼는 행복이 맞는지 틀리는지 더 이상 의심하지 마라. 남들이 너를 뜯어 말려도 강하게 마음이 끌리고 포기가 안 되면 한번 가봐도 괜찮다. 나이가 몇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랴. 처음엔 의아한 선택처럼 보여도 그런 선택이 쌓이고 쌓여 너만의 스토리가 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 없는 사람은 자기만의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너만의 선택을 쌓아 나갔으면 좋겠다. 자꾸만 주위 사람들이 너를 말리면 이렇게 생각하렴. 남들의 성공과 행복은 그들의 것일 뿐이고 나는 그냥 나의 성공과 행복을 향해 나아갈 거라고.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 그럼 불행해져. 선영 씨의 SNS를 훑어보다가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대학 동기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을 봐버렸기 때문이다. 고급스러운 리조트를 배경으로 남편 아이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친구의 모습. 세월은 자신에게만 찾아온 것인지 친구는 10여 년 전과 똑같이 날씬하고 예뻤다. 부모를 잘 만난 덕이지 뭐. 같은 대학에 같은 과를 나왔지만 친구는 이제 격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만 같았다. 서울 시내의 자가 아파트에 살면서 외제 SUV를 몰고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일상. 한때는 그런 친구를 속물이라며 비아냥대고 속으로는 뜨겁게 질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한숨만 푹 내쉴 뿐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의 윤택한 삶을 쫓아갈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조금 다를 줄 알았는데 선영 씨에게도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다. 어렸을 땐 세상이 언제나 아름다웠고 그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했다.
부모는 그녀를 든든히 지켜주었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다. 세상에는 즐겁고 신나는 일이 가득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그녀를 귀여워해 주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던 시절. 그녀는 세상의 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장차 큰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 보니 뭐든 잘하는 아이가 너무 많았다.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 그들이 가진 재능에 비하면 그녀는 그저 평범한 아이일 뿐이었다. 어른들은 잘하는 게 뭔지 모를수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이들은 대부분 문제집에 코를 박고 지냈다. 좋든 싫든 그녀도 입시라는 기차에 올라타야 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기차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모래알 만한 존재인지 실감했다. 공부도 못하면 어쩌지? 그녀는 낙오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괜찮은 대학에 들어갔고 탄탄한 기업에 취직했다. 회사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은 두 분류로 나뉘었다. 대체 가능한 직원과 대체 불가능한 직원. 그녀는 자신이 후자에 속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회사는 사내 정치와 암투, 뒷말이 무성한 곳이었다. 그녀는 그런 알력과 다툼이 두려웠지만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을 재간도 없었다. 괜히 적으로 찍혔다간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게 뻔했다. 뒷말에 적당히 맞장구 치고 남의 억울함에 적당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 치사해서 집어치우고 싶다가도 대출 갚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월급을. 한때 그녀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란 꿈을 꾸었다. 정의를 위해 헌신하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거두거나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예술가가 되거나.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적당히 먹고 살만하고 적당히 속물적인 딱 보통의 삶이었다. 40이 된 그녀는 부모님을 떠올리며 스스로 물었다. 나는 부모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나? 그러자 어느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릴 때는 무시했던 부모님의 삶. 그 보통의 무게가 이토록 무거울지 몰랐기 때문이다. 30대 후반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인생의 진실. 어려서는 어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어른이 되면 누구의 간섭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막상 어른이 돼도 마음대로 살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어른이 되는 과정이 슬프다. 뭐든 이룰 수 있을 거란 부푼 기대와 나는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대한 자아 이상을 떠나보내고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아름답고 공평하며 나는 특별하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나는 이 세계의 슈퍼 히어로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이와 같은 환상 속에 살아간다. 그들은 자기 욕망대로 세상을 휘두르고 주변을 통제하는 전지전능한 존재감을 느낀다. 어린아이의 미숙한 자아는 현실 검증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에는 오직 그 자신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는 어릴 때 얘기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에 차려입은 옷을 벗어야 하듯 어른이 되면 이런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이것을 탈환상이라고 부른다. 아이는 자라면서 세상과 부딪혀가며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알아간다. 나는 생각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고 모든 일이 정의롭게 해결되지도 않는다. 인생은 기대와 다르게 부조리한 것 투성이다. 특히 30대 후반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껏 이룬 결과물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이제 꿈에서 내려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고 꿈과 현실의 차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탈환상은 환상을 떠나보낸다는 점에서 상실이다. 그리고 모든 상실은 슬픔을 동반한다. 선영 씨가 현재 삶을 슬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녀는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꿈과 기대, 자아 이상과 작별하는 중이었다. 이런 애도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세상에 대한 기대, 자기에 대한 이상이 너무 큰 사람들은 환상과 현실 사이의 크나큰 괴리감 때문에 고통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을 잘 떠나보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현실감 있는 자기상, 응집력 있는 자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애도의 과정을 잘 거친 사람들은 공중에 붕 떠 있던 두 발을 땅에 딛고 단단히 뿌리를 박는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땅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꿈을 현실에 맞춰 수정해 나간다. 그리고 비록 대단한 사람은 못 됐어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긴다. 당연히 현실적으로 성공하고 삶에 만족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인생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이유. 따라 네 큰 이모부가 작년에 팔순이었던 걸 기억하니 그날 나는 형부에게 80번째 생신을 맞이한 기분이 어떠시냐고 여쭤봤다. 그때 형부가 그러시더구나. 나한테는 생일이 따로 없어. 그냥 매일 아침이 내 생일이야. 형부의 대답은 그 어떤 위대한 작가의 말보다 나에게 더 큰 울림을 주었다. 매일 아침 무탈하게 눈을 떠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뜻이었다. 형부의 눈으로 보자면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할 일투성이었다. 아직 젊은 너는 노인이 인생 마지막 구간에 이르러 당연히 할 법한 소리가 아니냐고 손살에 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형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아는 내겐 다르게 들렸다. 형부는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 엔지니어로 이란에 파견을 나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인후두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입고 말았다. 형부는 응급처치 후 비행기로 공수되어 한국에 돌아와 몇 차례 대수술을 받은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 뒤로 형부는 목에 튜브를 꽂은 채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다. 형부는 사고 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아직 애들도 어린데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야말로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기대. 그 기대 때문에 현실이 남루하고 부족한 것이 되고 만 것이다. 형부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인생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 그럼 지금이 불행해져.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게 있다. 세상은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삶도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생이 멋지고 화려해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허접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다. 잘났든 못났든 다 같이 죽음으로 가는 도중에 서 있기에 그 과정에서 한때 인기도 맛보고 전성기도 누렸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것을 수용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넘치게 기대하지 마세요. 진료실을 찾는 분들에게 내가 조언하는 말이기도 하다. 인생은 생각만큼 거창하지 않다. 그러므로
대단한 존재가 돼야 하고 그게 아니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건 애초부터 잘못된 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 그리고 현실이 아무리 초라해도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한계를 인정하고 꿈을 재조정하고 아름다움과 비루함이 공존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다. 과거를 탓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 따라 지붕을 고치고 창문을 바꿔도 비를 못 맞고 바람이 드는 집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럴 때는 처음에 한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지. 기초가 엉망인데 군데군데 수리를 해봐야 또다시 문제가 생길 게 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이 움직이는 역동에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현실에서 겪는 많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는 정신분석 지식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오래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 진료실의 문을 두드린다. 그 중에는 탄탄한 지식으로 무장해서 나를 놀라게 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마치 전문가처럼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와 원인을 줄줄 읊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치료가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된다. 그들에게 정신분석 지식은 문제를 대면하기 위한 도구이기보다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에도 트라우마를 들먹이는 사람들의 심리. 한 번은 젊은 여성이 진료 시간보다 한참 늦게 도착했다. 늦은 이유를 물어보니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선생님, 지하철에서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렸을 때 사람 많은 지하철에 탔다가 꽉 끼어서 숨을 못 쉬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진정시키느라 좀 늦었어요. 내가 보기에 그녀는 치료를 회피한 것이고 이에 대한 핑계로 트라우마라는 단어 뒤에 숨었을 뿐이다. 만약 진짜 트라우마가 남기는 상흔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안다면 그녀가 쉽게 트라우마를 이야기하진 못했으리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만큼 숭고한 인간 드라마를 만날 때가 있다. 트라우마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텐데 이를 대면하고 충분히 애도하고 그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이들과 마주할 때다. 그들은 한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았다. 하지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았고 끝내 인생을 손에 움켜쥐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볼 때마다 나 역시 인생 앞에 겸손해진다. 무엇이든 핑계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묻게 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과거로 돌리고 말끝마다 과거 탓을 한다. 이를테면 바람둥이인 남성은 진지한 관계 맺기를 회피하는 이유로 어릴 때 동생에게 엄마의 사랑을 빼앗긴 경험을 얘기한다. 엄마가 동생만 챙기는 바람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고 그것이 결국 지금의 인간관계까지 망치고 있다는 항변이다. 일만 하다가 가족과 관계가 소원해진 남성은 아버지에게 비판만 받아온 과거의 경험을 그 이유로 든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끝내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지금 자신이 일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어머니, 아들에게 높은 기준을 강요한 아버지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겪고 있는 문제가
오로지 부모 탓일까? 원인이 무엇이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법을 찾아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 과거를 비난하며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찾아낼 뿐이다. 사실 그들이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과거를 탓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지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들도 겉으로는 힘들고 외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 누군가와 진지한 관계를 맺기가 껄끄럽고 버거워서 이 과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적당한 구실을 마련한다. 가장 좋은 핑곗거리는 바로 과거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절대 바꿀 수 없으니까 말이다.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일이나 인간관계 등 인생의 중요한 과제 앞에는 누구나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워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망갈 궁리부터 하게 된다. 나도 마찬가지다. 책이나 논문을 써야 할 때면 잘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그것은 부담감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어느새 글쓰기를 자꾸만 미루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진작 자료조사를 잘해 놓을 걸. 나도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 교육을 받았더라면 훨씬 훌륭한 글을 쓸 텐데.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로 돌아가 적당한 핑곗거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타이핑을 시작한다. 아무것도 안 쓰는 것보다는 한 줄이라도 쓰는 편이 덜 후회스럽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한자 한자 쓰다 보면 언젠간 만족스러운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타고난 재능, 훌륭한 부모, 넉넉한 가정환경, 뛰어난 스승, 믿음직한 교우관계, 따뜻한 배우자. 모든 걸 갖추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걸 다 가진 사람은 없다. 완벽한 환경과 조건에서 태어나는 이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고 또 그것을 크게 느낀다. 한 번은 40대 환자가 자신의 오랜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힘들게 공부했지만 지금은 넉넉하게 살고 있다. 반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 아들이었다. 둘은 대학 동기로 20년 가까이 절친한 사이로 지냈는데도 술만 마시면 똑같은 입씨름을 한다. 어렸을 적 늘 돈에 쪼달렸던 환자는 네가 가난에 대해 뭘 아느냐며 싸움을 붙이고 그의 친구는 네가 돈만 아는 부모 밑에서 자라봤냐 하며 울분을 토한다. 그들은 그 싸움을 2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 그만큼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부분을 크게 느낀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다. 그 결핍이 정말로 상처이기만 할까?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환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돈만 밝히는 부모 밑에서 외로웠던 그의 친구는 자식에게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 상처는 아프지만 한편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도 한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상처에는 양면성이 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과거의 사건에 발목 잡히지 않고 뜻한 바대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의 정치인 링컨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인생의 중간쯤 오면 얼굴에 물려받은 것보다 살아온 경험이 더 드러난다는 뜻이다. 참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쉽고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과거를 탓하며 제자리에 머무는 것도 나의 선택이요. 과거를 떠나보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다. 어제까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인생이었어도
오늘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은 달라진다. 그러니 따라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그럴듯한 핑계를 찾게 될 때는 꼭 기억하렴. 과거의 사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바로 너 자신에게 달려 있으며 핑계를 찾는데 골몰할수록 낭비하게 되는 건 결국 너의 소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이야. 수많은 좌절을 겪으며 내가 배운 한 가지. 따라 가끔 생각해 본다. 내 인생은 운이 따라준 편일까? 한때는 운이 참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 하고 싶은 일은 꼭 좌절됐으니까. 하고 싶다는 말만 해도 어디선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누군가의 인생하고는 달랐다. 그들은 순풍에 돛단 듯 앞으로 쭉쭉 나아가건만 나는 뭐라도 할라치면 꼭 돌부리부터 나타났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싶어 억울했던 적도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뀌었다. 그때 그 좌절이 꼭 나쁘기만 했을까? 당시에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타난 것 같았던 좌절이 뜻하지 않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 비교해 보니 좌절로 인해 차선으로 선택한 길이 원래 꿈꿨던 길보다 결코 나쁘지 않았다. 그랬기에 함부로 운이 나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학창시절 음악가가 되기를 꿈꿨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그 꿈을 접어야 했다.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레슨을 받게 해주는 친구들을 보며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할 수 없이 다른 진로를 모색하던 중 심리학에 관심을 보이는 나에게 언니는 의과대학을 추천했다. 네가 하고 싶은 공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더 깊이 할 수 있을 거야. 언니의 말만 듣고 들어간 의과대학은 예상외로 적성에 잘 맞았다. 6년간 즐겁게 공부하고 대학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까지 잘 마쳤으니 대안으로 모색한 진로치고는 참 운이 좋은 편이었다. 나중에 나이 먹고 만난 여고 동창생들은 네가 음대 안 가고 의과대학 가기를 잘했다 라고 칭찬까지 해주었다. 음악가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더러 의사가 되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는 것이다. 어릴 때는 꿈이 좌절되어 힘들었는데 차선으로 택한 것이 더 나에게 맞는 것이었다. 그리고 첫 직장인 국립정신병원에서 계속 승승장구했다면 나는 그곳에서 정년을 맞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직장이 그러하듯 보이지 않는 성차별과 장벽은 곳곳에 있었다. 그리고 50에 늦은 개업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선택이 오히려 내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었다. 우선 정년 없이 지금도 일하고 있고 이런저런 학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또 대학 병원에서는 할 수 없는 환자와의 1대1 분석 치료를 활발히 하고 있다. 당시에는 차선책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최선이었다. 다만 그때는 그 사실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이 외에도 나는 살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며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좌절을 느낄 당시에는 세상이 끝난 듯 했지만 지나고 보면 절대로 끝이 아니었다. 거기에는 늘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보는 시선도 달라지므로 선택에 대한 평가도 변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세용지마나 전화위복 같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다. 좌절에 굴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티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인생이 새롭게 평가된다. 그러므로 삶은 정말로 끝날 때까지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
같은 좌절도 젊은이들이 더 크게 느끼는 이유.